반갑습니다. 자, 이제 강의 시작하면 되나요? 예, 예. 우선 제 강연을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제 얘기 잘 들리죠? 제가 목소리가 좀 크지 않아요. 항상 요 톤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50분 강의하고 이 사람의 뇌가 50분 동안 집중을 하게 되면 좀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0분 강의하고 5분만 쉬려고 그래요. 그리고 50분 강의하고 또 5분 쉬고 그 뒤에 한 15분 정도 남겨놓고 질의응답 받고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거의 다 상담을 전공하신 분들인가요? 왜냐하면 상담을 전공하신 분들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제 강의가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전공하셨다 하시는 분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거의 상담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상담 전공하신 분이나 전공하신 아는 분이나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과 은둔형 외톨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은둔형 외톨이가 뭔가? 운둔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 속에 갇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컨대 나의 어떤 개인적인 동굴 속에 들어가 있다.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고 외톨이는 친구가 없다. 나 혼자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운둔을 하더라도 외톨이가 아닐 수가 있어요. 운둔을 하더라도 외톨이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운둔을 하고 친구도 없이 나 혼자 놀아. 이게 운둔형 외톨이. 근데 이 운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야말로 토종 용어죠. DSM-5에는 운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DSM-5 보게 되면은 15개의 10개죠. 성격 장애 있잖아요. 이 운둔형 외톨이에 해당되는 성격 장애가 뭘까요? 예. 운둔형 외톨이에 해당되는 성격 장애가 바로 분열성 성격 장애예요. 예, 스키조이드 분열성 성격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그리고 운둔형 외톨이인데 여기에 정신증적 현상이 가끔 나타나요. 가끔 환시도 보고 환청도 들리고 가끔. 그걸 이제 분열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분열형쯤 되면은 약물의 도움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주로 운동형 외톨이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분열성 성격 장애. 그런데 과목명을 보게 되면 코호트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코호트는 무슨 심리학자죠? 자기 심리학자거든요. 그래서 코호트의 정신분석 이론은 나르시시즘에 맞춰져 있어요. 자기애적 성격 장애에 맞춰져 있어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코호트의 나르시시즘도 이 운둔형 외톨이를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코호세 또는 주 심리학적인 주제는 나르시시즘, 자기애적 성격 장애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 중에 운둔형 외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대체로 없어요. 왜 없냐면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운둔하지 않아요. 관계망이 있고 사회생활도 좀 하긴 해요. 단지 의미 있는 정서적인 대인관계를 하지 못한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필요하게 되면 코웃의 이론도 조금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대상관계 이론가 중에 운둔형 성격장애, 즉 분열성 성격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대상관계 이론가가 누구냐면 바로 로널드 페어베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3시간에
다양한 이론을 얘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로널드 페어베어너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마쳐 나갈 것이고, 그리고 뒷부분에 그 도널드 위니카도 운동용 성, 제가 자꾸 운동용 외톨이 하니까 길죠? 그냥 운돌이라고 할게요. 운돌. 예. 그, 도널드 위니캇의 이론 가지고도 운돌을 한번 설명해 보고, 피로시 이제 코웃의 이론도 도입해 보고,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상담 심리를 공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먼저 대상관계 이론이 뭔가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이런 거예요. 대상관계 이론이 태동할 때 대상관계 이론가들의 어떤 슬로건이 있어요. 나는 프로이트와는 달라 이런 거예요. 아니면 프로이트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을 하지만 나는 새로운 정신분석학 이론을 소개하고 싶어 이런 거거든요. 그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어떤 정신병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신경증. 근데 신경증이 왜 생겨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본능을 조절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신경증이 걸린다. 주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어, 본능하고 많이 그 주제로 다루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정신분석학자들이 신경증 환자만 그들의 진료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증 혹은 경계선 성격 장애라든가 신경증보다 더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진료실로 오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이해하고 치료하는데 프로이트의 이론 갖고는 한계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만 3세 전후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만 3세 이전 대상관계에 문제가 있더라. 이때 대상관계는 누구와 대상관계입니까? 주 양육자 엄마.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삼자관계의 정신분석학이에요. 엄마, 아버지, 아동. 대상관계 이론은 이자관계. 엄마, 그리고 아동. 이자관계 심리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관계, 만 3세 이전의 아동의 발달 단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서 정신분열증의 원인도 나오는 거고요. 보더라인의 원인도 나오는 거고 원인이 나왔다는 얘기는 치료의 이론적인 지도를 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은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관계를. 어, 본능의 문제가 아니라 본능은 본능 조절에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인간이 자기의 본능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본능 조절에 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주 양육자인 엄마가 의미 있는 그리고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해주면 아동은 건강하게 자란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각종 마음의 질병이 생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대상관계라고 할 때 오브젝트 릴레이션스 이 복수가 들어와요. 관계들. 대상관계 이론. 뭐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상관계 했을 때 관계들 복수 릴레이션 s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주로 아이가 엄마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단수의 관계니까 복수의 관계입니까? 단수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왜 관계들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자, 아동은, 유아는 엄마하고 단수의 관계를 맺는 거 맞아요. 그러나 심리 내적으로는 관계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대상관계 이론에서 대상은 세 개다. 첫 번째, 외적 대상입니다. 외적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주 양육자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동에게 어떤 경험을 주느냐?
그게 아동의 심리적인 발달의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이 외적 대상이야. 그런데 아동은 이 외적 대상을 또 안으로 끌어들여요. 내면화시켜요. 이것을 내적 대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외적 대상이 만족스러운 경험을 주면 내적 대상도 만족스러운 대상 이미지로 가득 차게 돼요. 그는 세상을 볼 때 만족스러운 시선으로 세상을 볼 것이고 세상을 신뢰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외적 대상이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고 아이에게 차갑게 대한다면 아이는 내적 대상이 차갑고 냉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시각도 차갑고 냉정해요. 세상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에 의하면 또 여기 항상 니꼬로 관계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외적 대상이 어떤 경험을 아동에게 주든 그 최종 그 해석을, 그 경험을 해석하는 주체는 누구? 또 아동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외적 대상이 좀 불쾌한 경험을 많이 줬다 하더라도 아동은 긍정적인 내적 대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반대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내적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저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혹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인지 구조를 바꾼다? 인지 구조를 바꿔서 세상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상당히 해피한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만 3세 이전에 이미 그의 무의식 안에 구조화된 내적 대상 갖고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적 대상이 변화가 되지 않는 한 외적 대상을 보는 관점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요. 자, 은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로 초기 대상관계 경험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우리들에게 냉정히 대할 거다. 세상은 우리들을 거절할 거다. 이런 내적 대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지행동요법으로 접근을 해도 은돌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내적 대상을 바꾸지 않는 한. 음. 이걸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오늘 강의에 어떤 뭐 힌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대상이 외적 대상, 내적 대상이 있다 그랬죠? 또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하나의 대상이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중간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을 트랜지셔널 오브젝트, 이게 과도기적 대상, 어떤 책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 중간 대상은 오로지 위니캇이 고안한 대상이거든요. 중간 대상은 내적 대상과 외적 대상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뒤로 미루든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라고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 중간 대상은 문화, 예술, 종교, 취미 이런 것들을 다 중간 대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그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 대상을 좀 변화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 중간 영역 그거를 통해서 외적 대상과 관계를 맺는다든가 그게 중간 대상이에요. 중간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실과 환상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은돌에게는 중간 영역이 있을까 없을까요?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있긴 있겠죠. 만일 은돌이 중간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면 주관적인 세상에서 객관적인 세상으로 건너오는 것 상당히 불안한 거거든요. 중간 대상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중간 대상이. 그러나 은돌에게는 중간 대상이 상당히 부재해요. 주관적인 대상으로 바로 객관적으로 확 넘어가 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불안한 거야. 어. 그래서 만일 은돌이 중간 영역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상당히 긍정적인 치료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은돌이 치료를 하는데 선생님, 저 요즘 TV 드라마가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집에서 TV만 볼 것이 아니라 제가 뭐 영화관에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관을 간다든가
영화관을 가니까 이제 연극이 보고 싶어. 대학로 소극장에 간다든가. 그래서 배우하고 아이 컨택하면서 이게 바로 중간 영역이거든요. 만일 은돌이 자기 세계에서 나와서 이런 중간 영역,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동호회도 중간 대상으로 기능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좋은 예우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폐업연의 대상관계 이론이 은돌 심리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선 폐업연은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분열했을 때, 자, 분열, 은돌 심리, 정신분열적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분열성 성격 장애라고 그랬어요. 분열했을 때 이게 이제 영어로 스프릿, 스프릿은 이게 나누어지다는 얘기잖아요. 나누어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스키조이드. 어. 그래서 이 스키조이드라고 하는 말을 예전에는 정신분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분열증 환자 이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근데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말이 듣기 좋아요, 나빠요? 듣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몇 년 전부터 조현병 이렇게 살짝 바꿨어요. 어. 그 조현은 뭐예요? 어. 바이올 활 있잖아요. 요거, 이 현을 조율을 하잖아요. 이 바이올리스트가 현을 조율을 하잖아요. 현을 잘 조율해야지만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조현병 환자는 뭐냐면 이게 조율이 잘못돼 있다 그럽니다. 그 조율이 잘못돼 있는데 어떻게 잘못돼 있는가? 폐업연의 이론으로 보면은 이렇게 잘못돼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 폐업연의 이론에 의하면, 자, 우리의 에고는 외적 대상하고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내적 대상하고 관계를 맺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 대상하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삶이 즐거워요. 오늘 친구 누구를 만났어? 수다 떨었어. 굉장히 즐거워.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에고는 안으로 들어가요. 자기 안을 또 성찰하게 돼요. 이처럼 우리의 에고는 전진퇴행을 반복하는 겁니다. 퇴행을 하면서 자기 성장을 가져오고 내적인 성장을 갖고 오고 전진을 하면서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화가 되고 자기의 페르조나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신분열증을 갖고 있는 사람, 은돌들은 대부분 에고가 어떻게 해요? 전진을 할까 안 할까요? 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에고가 자기 안으로만 들어와 있어요. 자기 안에 판타지 세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 이것을 바로 이런 상태를 페어베어는 분열성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의 에고가 얼마나 내적 대상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분열성 상태의 정도가 다른 거죠. 여러분 프린트했으면 1-1에 분열이란 무엇인가 그게 나옵니다. 분열이란 무엇인가. 자, 페어베어의 이런 것과 한번 보자고요. 어, 페어베어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자아는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기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갓 태어난 아기의 자아가 그 자체로서 완벽한 기능을 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중강의 가장 어려움은 강사가 혼자 해야 된다는 게 좀 어려워요. 전부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갓 태어난 아기의 자아가 어떻게 완벽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페어베어는 참 독특한 이 경력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정신분석 학자들은 의학을 전공했다가 정신분석 연구소에 들어가서 정신분석 학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의사 그리고 정신분석가들 보면은 학문적인 배경이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왜 단무지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되게 단순해요. 그리고 그, 소위 이제 의사 소사이어티에서 하는 어떤 룰이 있잖아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근데 페어베어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목사가 되려고 처음에 철학을 공부했죠. 그러다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했죠. 그러다가 의사가 되려고 의대에 들어갔고, 또 의사가 돼서 정신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고 또 정신분석학을 공부하고, 이처럼 다양한 인문학적인 수양을 갖춘 정신분석학자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페어베어는 갓 태어난 아이는 이 에고는 기능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프로이트 의견은 확 다른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부분은 현대 발달 심리학에서도 밝혀낸 게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에게 엄마의 음성과 엄마의 음성이 아닌 음성을 들려줬어요. 아이의 반응이 어떨까? 아이의 반응이 달라요. 갓 태어난 아기에게 엄마의 음성을 들려줬더니 아이가 반응을 해요. 엄마가 아닌 다른 음성을 들려줬더니 반응을 안 해. 이 얘기는 뭐예요? 아기가 뱃속에 있으면서도 엄마의 음성에 대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아주 미희미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페어베어는 갓 태어난 아이는 완벽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페어베어이 얘기하는 이 자아의 기능은 뭐냐면 외적 대상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자아의 기능인 거예요. 이것은 페어베어의 그 이론이 비판을 받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자아의 온전한 기능, 제대로 된 기능이 뭐냐? 외적 대상하고 관계를 맺는 거.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까요?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을 해요. 음. 근데 에고가 온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A라는 사람한테 가서 사랑을 고백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 A가 그 사랑을 오케이 할 수가 있죠? 그럼 둘은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혹은 A가 사랑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사랑을 지속시킬 수가 없죠? 온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에고가 온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서 사랑을 고백한 다음에 그 결정, 상대의 반응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저쪽에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알았어. 세상에 뭐 여자가 너쁘냐? 어, 사랑을 받아들였어? 그럼 연애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쿨하게 끝나는 거예요. 왜? 에고가 외적 대상과 관계를 맺는.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돼. 내가 사랑을 고백을 했어. 사랑을 고백하기 전에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대상을 떠오르면서 막 환상 가운데 사랑을 해요. 상상으로 사랑을 하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해보셨을 텐데요. 여고 시절에 총각 선생님을 어떻게? 짝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네, 짝사랑. 네. 짝사랑은 내적 대상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야. 내 안에 사랑하는 대상을 만들어 놓고. 짝사랑은 진짜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자유로워요. 내 환상 속에서 즐기면 되니까. 어. 외적 대상을 내적 대상으로 만들잖아요. 이게 바로 분열인 거예요. 음. 사랑을 고백했는데 거절당했어? 그럼 쿨하게 포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적 대상을 막 활성화시키는 사람은 아니야. A는 정말 나를 사랑할 거야.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내적 대상, 이 구성물들을 막 만들어가고 내적 대상하고 관계를 맺어요. 그때부터 머리가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건 비단 우리가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인간관계 안에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학위 논문을 써가지고 지도교수에게 갔더니 지도교수가 이거 잘못됐어. 수정을 해야 돼. 그럼 에고가 제대로 기능하면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에고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분열성 특성을 가진 사람은 난 제대로 했는데 지도교수가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내가 논문을 너무 잘 써갖고 지도교수가 나를 질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내적 대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적 대상과 관계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자, 은둔형 외톨이는 거의 그래요.
근데 이런 기제, 이런 메커니즘, 이러한 디펜스가 왜 생겼을까? 자, 이런 디펜스가 왜 생겼을까? 이런 방어 기제가 왜 생겼을까? 근데 우리들 다 어느 정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세요? 네, 어느 정도 다 해요. 음. 자, 이게 왜 생겼냐면은, 예, 페어베어의 이론에 의하면 그 생기게 된 원인이 있어요. 자, 이제 아기가 갓 태어났어요. 아기는 누구하고 관계를 맺나요? 엄마하고 관계를 맺어요. 그럼 엄마가 주로 이 아기에게 해주는 것은 제 시간에 수유를 해주고, 뭐, 담요로 덮어주고, 또 옷을 갈아입히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런 걸 하잖아요. 어, 이렇게 엄마는 엄마 입장에서 아이를 위한 최선의 것을 다해요. 그러나 아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엄마의 자기 돌봄이 완벽할까, 완벽하지 않을까? 완벽하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완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엄마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 엄마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기는 엄마에게 어떤 콜을 했어요. 콜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그 자리에 부재했어. 뭐 설거지를 한다든가 잠깐 나갔다 들어왔다든가 콜 했는데 반응이 없잖아요. 그럴 때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엄마가 지금 빨래하고 있구나. 잠깐 외출했구나. 그런 인지 기능은 없잖아요.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엄마가 나를 거절했구나. 음. 엄마가 나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을 보니 엄마가 나를 거절했구나.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경험하는. 이게 적당히 있으면 또 괜찮아요. 이런 경험이 너무 많다고 한번 봅시다. 돌보는 사람이 자꾸 바뀐다든가. 그럼 아이는 저 사람이 나를 허용하지 않는, 나를 거절하는 이런 경험이 쌓이게 되거든요. 어. 그 내적 구성물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이런 분열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페어베어는 뭐라고 했냐면은 요걸 1차적 외상이라고 그랬어요. 1차적 외상. 1차적 외상은 무슨 외상일 것 같아요? 사랑의 외상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학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의 주제가 뭐예요? 다 사랑이에요. 영화? 다 사랑이에요. 완벽한 사랑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 외상, 엄마의 1차적 실패로 인해서 아이가 1차적 외상을 받는데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이가 어떤 사랑에 어떤 의심을 가지냐면은 이런 거야. 과연 대상이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는가?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이런 퀘션. 이거는 우리들의 의문이기도 해요. 우리들의 인간관계의 의문이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제대로 사랑할까?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야. 두 번째는, 이거 페어베어의 이론입니다. 여기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1-2에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자, 내 사랑이 대상에 의해서 온전하게 받아들여졌는가? 이런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꽃 한 송이를 선물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이 꽃 한 송이에 담긴 내 사랑을 이해할까? 그걸 받아들일까? 이런 의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사랑의 상처는 뭐냐면 첫째,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두 번째, 저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질까? 이 두 가지를 페어변은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가 이 두 개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상처가? 어, 여기에는 항상 의심, 퀘션이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소위 은돌은 퀘션이 되게 많아요. 아예 불신이 돼버리는 거죠, 은돌은. 음. 자, 이걸 1차적 외상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평범한 엄마, 위니캇의 이론으로 good enough mother, 혹은 페어변의 이론으로 보면은 good object, 좋은 대상,
그런 실패를 가끔 주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좋은 대상, 충분히 좋은 엄마는 아이에게 긍정적인 경험도 같이 주거든요. 어, 이렇게 성장한 아이는 소위 운동용 외톨이가 되지는 않아요. 에고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경험이 아주 이렇게 부재한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의 신호를 해도 사람들은 나를 받아주지 않아. 이렇게 은돌, 요 사랑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을 사랑하고, 유튜브에 빠지고, 만화에 빠지고, 예. 자기만의 판타지 세계에서 죽이려고 한다. 그런 얘기.